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군사적 옵션 버튼이 있으면 누를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지금 말리는 분위기인데요. 이란은 약간 이제 승부수를 나름대로 던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트럼프 남은 임기 3년 동안은 우리가 우라늄 농축을 안 하겠다. 그리고 60%까지 농축했던 우라늄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면 이것을 반출하거나 낮춰주겠다는 거고 트럼프 쪽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 안 했는데 이란에 좀 체면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인지 상징적 수준에서 농축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서로 간에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 계속 그것만 지금 탐색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3차 회담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지가 관건이긴 할 것 같은데 핵에 대한 것도 이제 이런 구도를 잘 몰라서 좀 그 일반 시청자의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자면요. 핵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들을 봐도 뭐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게 이제 국가의 안보 측면에서 지키려고 하는 국가에 어느 정도의 타협점, 타결을 이뤄낼 수 있는지 이게 말해봐야 사실은 뭘 제대로 얻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주제 아닌가요? 트럼프가 그렇죠. 정말 원하는 건 뭔가요? 제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원했던 것은 좀 오바마 때 좀 비교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15년도 합의가 이제 크게 봤을 때 우라늄 농축 비율이 이제 이란 내에서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느냐. 오바마 대통령 때 했던 게 2015년도에 3.67%였어요. 이것은 이제 민간용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하다는 최소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줬고 이것을 15년간 우선 우라늄 농축에 관해서 15년간 이란이 자국 내 3.67%입니다. 이 수치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도 반대했던 거고 지금도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0%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란 내에서 우라늄 농축은 할 수 없고 핵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간도 15년 이렇게 돼서는 일몰 조항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바마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의견을 가졌던 것이고 만약 이제 협상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어떻게 또 유연하게 또 바뀔 것인지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오바마 비교해서. 왜 자꾸 지금 저희가 미국이 정말로 원하는 건 무엇이고 트럼프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여쭤보냐면 그걸 알아야 실제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점쳐볼 수 있으니까 계속 보는 건데 그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내부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것도 지금 이란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민 당국 문제도 상당히 그렇죠. 시끄러웠었고요. 지지율도 곤두박질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내 불만 의견을 가장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건은 바로 이제 외부의 어떤 외부의 사건을 통해서 시선을 돌리는 것. 거기서 또 어떻게 뭐 성과를 거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내 의사에 자신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키는 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 하기는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되어서 지금 한 것으로 지금 볼 수 있겠고요. 하여튼 이란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한번 지금 자기 뜻대로 한번 이렇게 뭐랄까요, 소위 말해서 길들이고 싶다. 한번 이 현 체제가 내 말을 들을 정도로 거의 무조건적인 황보에 가까운 선언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은 뭐 전쟁을 감수하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압박과 협상 전술을 이제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언론 외신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전쟁을 통해서 만약에 뭔가 국민들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고 싶은 의도라면 오히려 그 의도는 좀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미국의 관심은 물가나 고용이나 경제 문제일 수 있고 자국민들이 오히려 전쟁을 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저런 식으로 나가야 되나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사님께서는 중동 전문가시니까요. 저는 궁금한 게 이란을 중심으로 이란과 주변국들에서는 어떤 여론이 형성돼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우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란한테 안타까운 얘기지만 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이 좀 이란 편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소위 말해서 친이란 대리 조직 같은 것도 운영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주변국들 입장을 보면은 아마도 1월달에 트럼프가 그때도 한번 전쟁을 한번 실행하기 직전까지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변국들이 만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튀르키예가 제일 전쟁에 반대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이건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역시나 뭐 튀르키예가 뭐 평화를 특별히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국익을 이제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래는 1차 회담 장소도 원래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오만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란이 옮기자고 해가지고. 근데 그 정도로 튀르키예가 이제 평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먼저 두 국가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날 경우에는 자신도 피해가 옮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란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무슨 뭐 무질서한 상태가 계속된다고 할 경우에는 난민이 튀르키예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튀르키예는 공식적으로 입장이 현 이슬람 이란의 신정 체제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튀르키예는 그리고 절대 전쟁이 아니라 협상으로 풀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튀르키예와 정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미국한테 계속 협상해봐 이거 소용없다. 이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시간 끌기 전략에 넘어가서 안 된다. 미국이 때려주길 바라고 있는 그렇죠. 게 때려주길 바라고 있고 이스라엘은 전쟁, 협상이 아니라 전쟁 옵션을 해야 된다고 계속하고 더 나아가서 현재 이란의 신정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까지도 해야 된다. 여기까지도 해서 그러니까 전쟁까지도 불사해야 된다는 게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현 시점에서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한다고 해서 얻을 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승자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중동의 패자가 되는 것이고 네, 미국은 그냥 군사력을 빌려준 꼴밖에는 안 된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미국도 이걸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미국도 모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가장 가장 중요한 우방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그 에이펙이라든가 이런 미국인 그 이익 단체 같은 것들의 여론을 뭐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 면도 있고 같은 트럼프는 자신이 어떤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제 승부욕이 엄청나게 강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국이 나서는 거 아닌가 충분히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오묘한 태도를 보이는 나라들이 사우디를 비롯한 이제 중동의 걸프 아랍 국가들이에요. 겉으로는 이제 그곳에 이제 미군 기지들이 많이 있고 우리 영공을 이용하지 말라. 만약에 전쟁을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오는 얘기들 보면 미국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는 이 기회에 이란을 한번 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는 빠져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란을 확실하게 약화시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우디를 비롯한 이제 걸프 아랍 국가들의 태도입니다 현재. 근데 이 가자지구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물론 중동을 보면 시아파도 있고 수니파도 있고 그리고 그 둘은 우리 이제 외부 관찰자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이제 투쟁을 해왔던 사이이고 하니까 한 상황인데 하지만 어쨌든 중동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미국에게 공격을 받거나 하면 좀 다 같이 이제 뭉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그러니 함부로 못 건드릴 것이다. 라는 식의 이해가 있었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중동 쪽도 상당히 뭐 이란을 오히려 배격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나 보네요. 서로 싫어합니다. 서로 싫어하고 특히나 이제 사우디라든가 걸프 국가들이 느낄 때 같은 최대 위협은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라든가 중동 걸프 국가들은 상당수 이제 이슬람 중에서 수니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자신들의 어떤 이슬람 법학자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특이한 공화국 정치 체제를 외부에 수출하려는 그런 그 노선을 펴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우디라든가 걸프 국가들은 되게 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그런 위험한 사상을 가진 나라가 이란이고 그것을 대리 조직을 통해서 전파하려는 아주 무서운 국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 군사력도 이제 막강했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적인 위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걸프 국가들도. 정말로 미국 대 이란의 1대1 구도가 형성되어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는 이제 주변국들의 그 분위기를 좀 살펴봤다면 이란 내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가 이게 궁금한데 조금 전에는 미국이 도와주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되게 정상적인 국가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싸우더라도 외세 침입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안에서 이렇게 단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났던 것들이 이미 작년도에도 일단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12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많은 국민들이 느꼈던 것 중에 제가 봤을 때 이제 많은 현지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거는 이란 국민들이 국가와 정권을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란 정권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고 특히나 작년 12월 말부터 해서 올해 1월 달에 어떻게 보면 전 국민적인 시위가 일어났었죠. 어떻게 보면 자유와 인권을 중요하면서 체제의 타도를 외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시위에 많이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외세의 힘을 빌어서라도 지금의 이러한 우리를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이러한 종교국가 체제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란의 시위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왜
그 같은 국민들이 예. 정권 타도를 그 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고 싶어 하느냐. 그 원인을 보면 경제난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경제난이 심각했고요. 왜냐하면 미국에 의해서 계속 경제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게 스냅백 체제라는 게 이제 복원이 되면서 국제 유엔 차원에서 제재도 복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미국과 친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계속 국민들은 생각해 왔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미를 계속 강조했지만 국민들이 의외로 지금은 최근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미 정서가 많이 약해졌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위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거의 이제 이란 정권이 최대 위기를 맞았을 정도로 엄청난 위기 의식을 느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압했습니까? 무력을 통해서 진압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민들이 깨달은 건 우리가 지금 총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무력을 사용하는 이러한 자신들이 느낄 때 폭압적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도 와서 지금 도와줘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미국 내에 그 팔레비 왕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레비 왕조에서 왕자였던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많은 시위대들은 대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다시 팔레비 왕조를 이제 세우려고 옹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비 왕조를 와서 왕국을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어떤 상징으로서 데려와서 이 사람이 과도기에서도 중간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것이고요. 이란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왕국을 원하는 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란이 그래도 이제 뭐 억압을 많이 받다가 미국하고 틀어져 있다가 그래도 조금 미국의 제재가 완화되는 기조로 몇 년 진행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더 경제적으로 나빠지고 뭔가 자유를 억압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는 계속 이제 환율 같은 것들은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제재를 2018년도에 트럼프가 다시 핵 합의를 파기하면서 제재가 다시 이제 복구가 됐죠. 그러니까 외화 부족 현상에 가장 시달렸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환율이 이제 폭등하면서 이란 물가도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해졌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들 수 있는 거는 그 질문이 뭐였죠? 잠깐.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억압하는 그렇죠. 예.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 예. 하네메이죠. 하메네이가 지금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닌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작년부터 시위가 더 격해지고 이렇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계기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경제난이었습니다. 이란의 제재, 미국의 제재 이후로 경제난 때문에 외화 부족에 시달렸고 그것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생계난을 호소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자유를 억압했던 것은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 있어 왔습니다. 2019년에도 부정선거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국민들이 체제 타도가 아니라 개혁을 요구했었거든요. 선거 이거 좀 진상을 밝혔는데 개혁을 요구했는데도 그때 정부가 좀 귀담아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때도 유혈 진압을 했었고요. 2019년에도 뭐 휘발유에 대한 보조금을 삭제하면서 국민들이 이거 좀 살기 힘들다 했을 때도 국민들 좀 설득한다든가 이런 작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도 유혈 진압을 했었거든요. 계속 패턴이 똑같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22년도에 여자분들이 이제 히잡이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안 썼다는 이유로 히잡 시위가 일어났었을 때도 그때부터 이제 뭔가 국민들이 느낀 거 그때부터 이 체제가 지금 우리의 얘기를 안 들어준다. 그때만 해도 이란 정권은 이것은 일부 좀 젊은 청년층이나 여성들의 어떤 일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하면서 그때도 이제 물론 유혈 진압을 했습니다. 일단 요번에 이제 한꺼번에 더 이상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당성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과거 60년대 이란 그 뭐 풍경이라고 해서 사진 몇 개를 봤는데 여자 대학생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고 정말 자유분방한 분위기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이란 국민들은 그런 시대로 돌아가기를 다시 바라고 있다. 예. 네,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이제 전쟁이 지금 전쟁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때에도 그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핵시설을 이제 타격했던 1월이었나요? 작년 6월. 작년이었죠. 6월. 네, 죄송합니다. 네, 작년에 그 공격을 했을 때 그때도 보면 트럼프가 2주 준다 그러더니 이틀 만에 공격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보름 준다 하고서 지금 며칠 지났습니다. 또 갑자기 또 때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선 이제 3차 회담을 앞두고서 이란 측에다가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합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초안을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듯이 이란 너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뭐 실행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지를 어떤 합의안을 초안을 지금 제출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아마도 그것을 보고서 3차 회담 때 아마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그 내용이 아직까지 이제 철저한 비공개로 놓여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한번 계속 또 이제 이번 화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회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게 지금 포인트가 어쨌거나 트럼프가 지금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농축 뭐 퍼센트 문제가 아니라 아예 우라늄을 다 없애라 0%로 만들어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협상이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작년에도 협상도 이제 뭐 5차까지 했다가 이스라엘이 공습하면서 이제 무산되고 다시 지금 이제 협상에 돌아온 건데요.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서로의 뭔가 양보를 할 수 있는 기미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언론 쪽에 약간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란은 약간 이제 승부수를 나름대로 던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트럼프 남은 임기 3년 동안은 네. 우리가 우라늄 농축을 안 하겠다. 아, 3년간 일단 3년간 3년간 안 하겠다. 네.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우라늄 농축이 높을수록 핵무기에 가까워진다 보시면 되는데 60%까지 농축했던 우라늄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네. 그것이 400kg에서 450kg. 네. 그래서 핵무기로 만들 경우에는 10개 정도 만들 수 있다는 분량이. 근데 요거를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면 이것을 제3국으로 우리가 보내겠다. 반출하겠다. 반출하거나 아니면 60%까지 높이 고농축을 희석시켜 주겠다 우리가. 아, 퍼센트를 좀 낮춰. 퍼센트를 좀 네. 술도 아니고 이렇게 좀 낮춰주겠다는 거고. 네. 예. 트럼프 쪽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 안 했는데 이란에 좀 체면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를테면은 뭐 상징적 수준에서 이란의 뭐 농축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상징적 수준. 상징적 수준. 그것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0%였다면 예. 오바마 때가 3.67%였지 않습니까? 아마 그 사이에서 어떻게 뭐 좀 미국이 조금 허락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한 2.8%뭐 이런 식으로 뭐 3%뭐 1%대일 수도 있고 1%. 그건 뭐 예측할 수 없지만 네. 뭐 그런 얘기까지 일단 흘러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보도라든가 외교가에서는. 그래서 하지만 뭐 그 대신 뭐 체면을 세워주지만 그 대신 언제든지 국제기구가 감시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받는 쪽으로. 네. 이것도 어떻게 근데 서로 간에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 계속 그것만 지금 탐색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4차, 5차 계속 협상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 중간에 트럼프가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군사적 옵션 버튼이 있으면 누를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지금 말리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1월 달에도 한번 공격을 하려고 했다가 주변국들이 만류했었고 또 지난 주말에도 뭐 90%까지 뭐 군사 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한 번 더 일단 회담을 가는 걸로 가는데 제가 봤을 때 3차 회담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회담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도 모르겠지만 네. 이게 어떻게 될지 4차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다. 조금 더 보자. 4차까지 갈지.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지가 관건이긴 할 것 같은데 4차까지 가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좀 참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3차에서 회담이 결렬됐다고 치더라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항공모함 항모 2척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뭐 이라크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로 최대 전략 자산을 좀 배치했다고 하는데 회담 결렬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철수할게 이렇게 끝나기도 상당히 그런 그림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답은 아마 4차 5차까지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가능성의 문제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예, 예. 예. 아, 이란은 지금 핵을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트럼프 측에서도 상징적 농축 정도는 뭐 좀 해줄 수 있다 이런 네. 식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칼을 좀 뽑은 김에 뭐라도 좀 썰려고 한다면 예. 여러 작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코피 작전. 코피 작전. 예. 예,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핵시설이나 어떤 주요 시설을 좀 제한적으로 타격을 하면서 큰 충격을 주거나 네. 아니면 주요 인물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사살한다거나 네. 이런 옵션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미국 측에서는 아마 두 개를 다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서 코피 작전 해가지고 핵시설, 군사시설을 타격을 하면 이란이 다시 협상장으로 나오면 네. 그걸 한번 지금 기대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또 이란이 또 호락호락하게 이 정도 맞았으니까 협상장에 나올까? 그것도 역시나 좀 이렇게 크게 이제 이란 정권의 정체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높아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우선 협상장으로 불러올 수 있을 정도의 타격을 먼저 가한 후에 그래도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더 대규모로 참수 작전을 포함해서 뭐 이란의 뭐 그 핵심 전력이라 할 수 있는 혁명 수비대의 주요 뭐 본부라는 거점까지도 타격하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고려해 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레짐 체인지엔 소극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국내에서 다시 이제 봉기가 훨씬 더 시위가 재점화되는 것까지도 이제 고려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근데 주요 인물 이제 1순위는 당연히 하메네이일 텐데 하메네이에 대한 그런 사살, 뭐 참수 작전 이런 것은 마두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하메네이 혹시 마두로보다는 하메네이 제거하더라도 이란 같은 경우 훨씬 더 이를테면은 관리하기가 훨씬 더 힘든 국가이긴 합니다. 그리고 하메네이 쪽에서 나오는 소식통에 이란 쪽에 나오는 소식통은 하메네이가 자신의 후계자로서 뭐 최고 국가 안보회의 의장을 자신의 일단은 대리로 직무 대행으로 일단은 앉혔다. 자신이 암살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란 많은 또 최고 그 고위급들에서도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들 이미 지정해 놨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지금 이란 쪽에서도 자신들이 참수될 것에 대비해서 플랜 B까지 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우선은 국토도 넓고 일단은 베네수엘라는 주변에 어떻게 뭐랄까 볼모로 삼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위치가 이렇게 주변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말씀하시죠? 호르무즈죠. 호르무즈 해협 상당히 중요하고 그 이란 건너편에 페르시아 바라다 건너편에 미군 기지들이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거기에 우선 미군이 일단은 병력을 일단 뭐 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이 대략 4만 명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공격할 경우에는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최후의 카드지만 미군 기지들을 우리가 공격하겠다는 이미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반전 여론이 일 수도 있고 미군 측 희생자가 나온다면 그건 엄청나게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사실 생각해 보면 그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인 마가는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가는 지금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지금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게 정말 무슨 목적인가 이게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전해지는 건 전언인데요. 또 이 정도로 했으면 이란이 좀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도 특이한 나라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정권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쯤 했는데도 일단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좀 당황스러워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또 물러나자니 너무 멀리 와버린 느낌도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협상이 잘 안 됐으니 다음을 기약하자 하면서 철수하기도 지금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군사적 병력을 동원했는데도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비용도 엄청날 텐데 이것을 뭐 그냥 조용히 정말 칼을 뽑아서 뭐라도 좀 썰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또 돌리기에는 너무나 지금 많이 지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이 나기는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물가 잡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전운이 감도니까 그 유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호르무즈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 유가 급등하고 이제 미국 물가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트럼프는 중간 선거 앞두고 여러 이제 정치적 공격을 받게 될 텐데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뭐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정권을 타격하고 이란을 이제 무력화시키. 생각보다 작년 12일 전에 이란이 의외로 생각보다 이제 무력한 것을 보여줬거든요. 의외로 이란이 약하다는 게 드러났기 이스라엘과 때문에 그때 전쟁 때 의외로 맥없이 무너지는 방공망이 무력화되고 그래서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면 뭐 그것을 고민하겠죠. 끝날 수 있다면은 뭐 최선의 선택지일 것이고 전체 세계로 봤을 때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든가 뭐 이란이 건너편에 걸프 국가의 정유시설 타격하지 않은 채로 끝나는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겠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거나 그러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이 이곳에 20%를 지나가기 때문에 안 될 것이고 거기다가 이란이 나 혼자 지는 것으로 끝날 수 없다 하면서 건너편에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쪽에 있는 유전을 공격할 경우에 정유시설을 공격한다면 이거는 복구할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기전으로 갈 경우에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치적 생명으로서도 엄청난 치명타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도 이거는 거의 뭐 70년대에 오일 쇼크를 능가하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러시아가 만약에 이란을 도울 가능성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예. 유전이 타격을 받는 큰 전면전이 일어나거나 예.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정말 러시아가 연합으로 뛰어들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란이 말하는 지역 전쟁, 그래서 이제 그 주변 국가들까지 확전될 가능성인데 이제 러시아는 지금 또 해상 훈련을 한다고 해서 러시아 군함이 또 이란에 좀 정박해 있기도 했습니다. 합동 훈련을 하더라고요. 합동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네. 아마 미국과 러시아 간에도 엄청나게 또 의사소통을 할 겁니다.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해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원론적인 입장만 외교적 수사만 내놓았지 실제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러시아가 만약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만큼 이란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이 나설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그러네요. 체코가 석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챙기는 것처럼 과연 러시아가 자신들이 미국과의 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란을 위해서 싸워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박사님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가 그냥 오늘 들은 예, 예. 얘기로만 예. 볼 때에는 뭐 트럼프는 쏘고 싶은데 예, 옆에서 말리기도 하고 있고 그렇죠. 실익이 예.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자국민이 혹시라도 그렇죠. 예. 오히려 타격을 받게 되면 더 여론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타협을 협상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 들리는데 근데 이란이 또 강경하다고 하니까 예. 헷갈리긴 해요. 예.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자체적으로 시위 뭐 일어나고 하면서 정권 교체가 빨리 되는 거 요걸 뒤에서 미국이 도와줄 수 있나요? 그렇게 한다고 일단 약속같이 했었고 그것을 많이 믿고서 이란 시위대들이 참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우러 간다 뭐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란 시위대들 괴롭히지 마라. 우리가 뭐 가혹하게 우리가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많은 또 이란 시위대들은 그것을 좀 이제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좋게 끝나는 것은 맞는데 이란 시위대들 입장에서는 좋게 끝난다는 것은 현 이란 체제가 그대로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란 시위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이 체제를 용납할 수가 없는데 이 밑에서 살아야 하는가? 근데 또 전쟁이 난다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또 전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상당히 또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판단을 내리기는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네. 지난해 6월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맥없이 당하는 네.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한테도 너무나 이제 손쉽게 이렇게 방공망이 다 뚫려버리고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네. 그랬었잖아요. 지금 대비 상황은 그때와 좀 달라졌을까요? 지금은 뭐 충분히 뭐 대비한다는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으로 그러니까 확인되지는 않지만 뭐 중국으로부터 계속 뭘 들여왔고 러시아로부터 뭐 수송기가 계속 왔고 그래서 과연 그것이 이제 뭐 방공망을 보강하는 것인가 뭐 어떤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글쎄요 단기간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8개월째인데 단기간에 이것을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을 것인지 하지만 저번보다는 아마도 이번에 전쟁이 임한다면 이란은 조금 더 뭐랄까 죽기 살기의 각오로 임할 것은 분명히 보이기는 합니다. 예. 그 주요 인물 중에 제가 또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하메네이의 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어떤 직함도 없다라고 하는데 예. 이 사람도 지금 그 제거 대상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왜 그런 겁니까? 모주타바라고 하는 이제 아들인데 네. 차남이죠. 차남이 하메네이 같은 경우 나이가 이제 86이 넘었기 때문에 고령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남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있고 차남이 이란의 그 정예인 혁명수비대와도 관계가 상당히 돈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권 자체가 모스타바라고 하는 둘째 아들에게 지금 상당히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그 참수 대상에 알리 하메네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아들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까지도 지금 이제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비선실세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비선실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많은 지금 고위직들 이제 미국에 현재 이제 리스트에는 올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사실 미국이 가장 견제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대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결국에는 이 이란의 대이란 전략의 끝도 나중에 보면 이제 중국 견제를 위한 목적일 것이다라고 예. 하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떤 논리입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우선 이란 자체가 친중 반미 국가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예쁘게 볼 수만은 없는 국가죠. 네. 그리고 이란이 지금 국제적으로 이제 제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로 결제를 못하고 이제 음성적으로 위안화 결제 중국한테는 이제 석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령 선단이라고 해서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란 석유 생산하는 원유의 한 80%
80%요? 퍼센트가 중국으로 합니다. 80% 90%까지가 중국을 하는데 이제 중간에 걸리면 안 되니까 이제 뭐 배를 바꿔치기 하는 네. 원산지 세탁을 해서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은 이렇게 해서 이란의 석유를 헐값으로 지금 사고 있는 거죠. 싼 값에 지금 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란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뭐 타격을 성공해서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정권을 앉힌다면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 석유 그동안 싸게 샀는데 제값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중국 경제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게 뭡니까? 1대1로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럼 유럽과 아시아로 우리들이 있겠다는데 이란이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부분. 중국이 많이 지금 이제 이란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선다면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면 1대1로 해도 중국은 상당한 타격을 입겠죠. 자신들이 이렇게 공을 들여왔는데 베네수엘라도 그랬던 것처럼 네. 그랬던 걸 할 수 있겠고 결국에는 빨리 트럼프는 이 중동 문제, 이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나서 가자지구도 그렇게 해서 빨리 휴전을 촉구한 거였죠. 빨리 중동에서 발을 빼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중국 견제, 인태, 인도양 태평양, 아태 지역으로 와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중동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이란 또 지금 빨리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라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중국이 돕겠구나 예. 그런 생각 들거든요. 예. 그런데 뭐 제가 뉴스를 얼마 안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게 잘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중국이 이란을 돕고 있을까요? 뭐 돕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있기는. 네. 근데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지만 중국으로부터 이제 뭐가 계속 도착한다.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뭐 전투기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방공망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중국이 뭐 만약에 뭐 해군 훈련에 뭐 참여한다고 한다면 미국의 어떤 정보 같은 것을 대신 이란에 제공해주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아마 중국도 이번에서도 이제 시위 났을 때부터도 이란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는 식으로 외교적인 수사로 계속 비판을 했었고요. 작년에도 그랬었고 네. 전쟁 때도. 그런데 역시나 중국도 이란을 위해서 미국과의 일전을 불사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나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러니까 이란이 중요하긴 한데 이란 때문에 굳이 미국과의 충돌을 지금 한다? 아직까지는 저는 중국이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할 것 같고 뭐 중국이 더 중요한 문제는 이란보다는 그래도 대만 쪽 문제지 않습니까? 타이완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미국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이 이란을 위해서 이렇게 미국과 일전을 불사할 정도의 각오를 갖고 있지는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럼 전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교수님께서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가장 최상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뭘까요? 어느 정도에서 타협이 되거나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너무 좀 이러면 또 미국 너무 친미적인 발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핵을 만들기 직전의 능력까지 갖는 게 이란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 보유를 하게 되면 규제에도 받게 되고 국제적으로 완전히 더 고립을 되게 됐죠. 북한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핵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핵무기를 수주 안에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우라늄 농축량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동에서도 위협 세력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란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런 핵 프로그램을 통해서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기보다는 좀 이제 민간 발전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이란 민생을 챙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미국의 입장을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것이 이란 경제를 위해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작년에 단전 사태도 심각했었거든요. 가뭄 피해도 심각했었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민생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떤 정권 유지 위해서 이렇게 핵무기 직전까지 능력을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것은 정권 유지 측면이지 국민을 위한 그런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란이 좀 대폭 이러면 또 너무 미국 편을 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양측이 하여튼 타협할 수 있는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전쟁이 안 나면서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위에 참여했던 많은 이란 국민들이 또한 이스라엘이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좋게 마무리되면서 어떻게 합의를 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우리 입장에서는 시나리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옆에서 다 말려도 네. 공격을 세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나 또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저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네, 미래를 그런 알 수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네. 허를 찌르는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는데 단기간에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라면 제가 말한 건 단기간에 해서 효과적으로 되고 의외로 이란 시민들이 좀 원했던 이번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거든요. 네네. 네,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능성이 낮기는 합니다만 뭐 가능성이 높은 걸 찍어달라 하셨는데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쟁을 빨리 끝내면서도 어떤 이란 내부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민주화로 이행되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중동 질서가 정립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뭐 이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예. 제가 생각하는 건 가장 그것이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국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이제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고 또 이제 세계 경제에도 큰 충격이 없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김덕일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